역자 서문.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나뉘어 있다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이제는 몸과 정신, 감정, 영성까지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통합적인 전인의학적인 관점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몸의 질병이 단지 물리적인 몸의 원인 때문이 아닌 수많은 형이상학적인 이유들에 의해 질병들이 생겨나고 낫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 단위의 물질이 파동이기도 하다는 것이 현재의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몸의 진동을 진동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진동의 동조, 간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다시 본래의 사이클로 진동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질병의 상태는 곧 사라지고 우리 몸이 가졌던 원래의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벗어난 몸을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으면 질병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고유한 진동을 다시 찾을 수 있게만 해준다면 우리의 몸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며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훌륭한 의사인 것입니다. 싱잉볼과 음성, 음악 등을 이용한 사운드 힐링은 우리의 고유한 진동을 다시 찾게 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싱잉볼은 다양한 금속 합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깊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만들어내는 마법이며 기계가 만들어내는 획일화된 진동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진동 그 자체입니다. 싱잉볼의 진동은 치는 사람의 의식 상태와 치는 방법들에 따라 계속해서 진동이 변화합니다. 파동은 의식에 의해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싱잉볼을 이용하여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의 의도와 같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진동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운드 힐링은 앞으로의 대체의학에서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치유법이 될 것입니다. 의료보건은 앞으로도 계속 통합되어 갈 것이며 그동안 비과학이라 치부했던 대체의학의 영역을 포함해 나갈 것입니다. 소리와 진동이 가진 놀라운 힘들에 대해 느끼는 기회가 이 책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우주의 진동에 의해 각자 안에 있는 신성에 이르는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역자 천시아. 추천사. 이 책은 단순히 소리 치유를 소개한 책이 아니라 현대의학적 치료, 영양치료, 소리치유 및 명상치유 모두를 통합하여 암을 치료한 암의 통합의학적 치료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의학적 치료보고서를 넘어서 우주의 거대한 서사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 뛰게 하는 내용을 접하면서 여러 번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가슴 뛰게 하는 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미첼 L. 게이너는 미국의 최고 의과대학에서 철저한 현대의학 교육을 받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부속병원에서 고도로 훈련을 받은 내과 의사이며 혈액 종양학 전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직관력을 동원하여 환자를 느낄 줄 아는 너무나 가슴이 따뜻한 의사였습니다. 만약 그가 의사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암치료 전문 의사로서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 현대의학적 치료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현대의학적 치료의 영양치료법, 소리, 음악 및 명상을 추가하여 전인적 치료법을 개발하였으며 수많은 암 환자들을 기적과도 같이 완치시켰습니다. 게이너 박사는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성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현대의학적 치료는 환자의 육체만 치료하는 것인데 그것으로는 암 환자를 절대로 치료할 수 없으며 영성을 회복하여야만 암이 완치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소리, 목소리, 그리고 음악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의 거대한 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음의 부조화를 조화로 전환하고 나아가 세포나 기관의 부조화, 즉 암을 정상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적 도구가 필요한데 여기서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소리라는 에너지였습니다. 이 소리 에너지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극저주파에 속하는 소리 에너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티베트 불교 명상가들이 사용하는 띵샤라든지 금속으로 만든 싱잉볼, 크리스탈로 만든 싱잉볼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나는 소리는 우주의 본질에서 나는 소리인데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칼 융의 집합 무의식 혹은 물리학자 데이빗 봄과 내과 의사 레리 도시가 사용한 비국소적 의식입니다. 우주의 본질과 동일한 소리를 암 환자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환자들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가 치유되었고 우주의 본질과 연결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우주의 본질과 연결되지 않고는 암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통 현대의학의 의사가 이런 훌륭한 책을 썼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사들도 좀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은 암 환자는 물론이고 난치병을 가진 환자들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영성의 치유 없이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은 완치할 수 없다는 저자의 강력한 경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의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이 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읽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의사들도 한 번씩 읽어서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자에게 감사와 더불어 축복을 전합니다. 충남의대 명예교수 강길천 1991년에 나는 뉴욕 병원의 다른 담당 의사로부터 집중 치료실에 있는 새로운 환자를 진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샤를 보는 순간 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의 티베트 승려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 남성이었으며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려는 모습에서 그의 따뜻함과 인간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오샬은 심장이 확장되어 보통 우혈성 심부전을 일으키는 심근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그는 서서히 빈혈 증상이 생겼으며 매우 아파했습니다. 그는 긴급하게 심장 이식이 필요했지만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 입원한 후 나는 일련의 검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그의 빈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감정적, 영적인 레벨의 영향력들이 우리 몸의 생리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껏 정신분석학자들이 해오던 것처럼 오샬에게 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였던 1950년에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형과 함께 그가 태어났던 티베트를 도망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망명자로서 자신과 가족이 겪어야 했던 혼란과 가난했던 시절의 혹독한 감정을 생생히 회상하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근근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었습니다. 늘 간신히 음식을 살 수 있는 돈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3살이 되자 부모님은 두 아이가 굶어 죽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는 편이 더 낫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수년이 흘렀지만 자신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멀어져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애타게 불러대며 자신들이 버려졌었다고 느껴졌던 감정을 설명할 때 그는 여전히 괴로워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던 2명의 티베트 승려는 그를 승려로 키웠으며 불교와 티베트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뛰어난 예술가였는데 그들이 그린 만다라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부모님과 떨어졌다는 슬픔으로 인해 영원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1년에 단 한 번만 그를 방문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매번 부모님이 떠날 때마다 그는 마치 처음 겪는 일처럼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자신의 나라가 중국의 잔혹한 지배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거라는 압도적인 자포자기 심정으로 인해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극기주의는 깊은 절망감에서 생겨난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불자들이 수련하고자 하는 거리를 두는 절제의 극기주의라기보다는 티베트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깊은 비관주의였습니다. 오샤를 만나고 내가 처음 느낀 감정은 그의 심각한 심장 상태는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내가 받은 느낌이 맞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육체적인 증상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오샬은 약물에 잘 반응하였고 곧 병원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샬은 문자 그대로 가슴이 깨어지는 감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그의 질병이 좀 더 깊어졌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의 의학적 치료는 그 자체로는 유용했을지 몰라도 그의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명상으로 보낸 티베트 승려였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에게 진행했던 종류의 치유 작업을 그에게 시행하는 것은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그에게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후 내 동료 중 한 명이 오샬에게 나의 근원 유도 심상화에 대해 말해주었고 오샬은 내게 그 기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평생 명상을 하며 살아온 승려에게 유도 심상 기법을 설명하는 데 다소 자신이 없었지만 마지못해 동의하였습니다. 오샬은 시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늘 해오던 종류의 명상과는 매우 다른 종류였으며 나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왔던 슬픔의 무게를 덜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가 다음 치료를 위해 내 사무실에 왔을 때 그는 종과 비슷하게 생긴 금속 원통 모양인 티베트의 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예상치 못했던 그의 애정어린 선물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달이 만들어내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는 이미 다양한 동서양의 영적 수행을 공부해 왔기에 수도원의 아이로서 그가 배웠던 성스러운 티베트의 찬트를 몇 가지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며칠 후 내 아파트를 방문하기로 하였고 그가 나의 아파트에 왔을 때 그의 절의 승려들이 찬트와 명상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티베트 싱잉볼을 가져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거실 바닥에 가부좌를 하고 앉았습니다. 오샬은 작은 나무 스틱을 꺼내어 마치 손가락으로 와인잔의 가장자리를 어루만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싱잉볼의 가장자리 주변을 나무 스틱으로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내 집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뉴욕 거리의 떠들썩한 소리가 사라져가고 싱잉볼의 괴상하면서도 초자연적인 음색이 우리 주변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이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강한 진동이 있는 풍부하고 깊은 음이었는데 그것이 매우 신나는 소리를 내어 내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 진동이 마치 내가 우주와 조화를 이룬 것처럼 내 몸 전체를 공명시키고 내 몸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싱잉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싱잉볼의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싱잉볼을 연주하는 것이 내 삶을 그리고 수많은 나의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텍사스 댈러스에서 의과 대학생이었을 당시에 내가 언젠가 환자들에게 싱잉볼을 사용해 스스로 치유하라고 가르치게 될 것이라 누군가가 내게 말했다면 나는 그 사람은 미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15년이 흘렀을 뿐인데 내가 종양학과 통합의료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새로 단장한 스트랑 암 예방센터에 있는 내 상담실에 눈에 띄게 놓여 있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10인치짜리 크리스탈 싱잉볼입니다. 이 크리스탈 싱잉볼은 종양의 치료와 내과 치료 중에 바쁜 내 진료 업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암과 다른 질병의 치료를 위해 전통적인 치료법을 한번 처방해 봤을 뿐이지만 찬팅과 화학요법 간에 시각화와 방사선 치료 간에 어떠한 모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나는 전인적 치료라고 알려진 침술사와 에너지 치료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뿐 아니라 허브와 해조류를 활용한 영양적 보충제를 포함하는 보완 치료와 대중요법 치료를 결합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러한 양상을 대안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알아챌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비전통적, 전인적 접근법들에 대해 내 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통합되어야 할 가능성 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치유에 대한 나의 다소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고려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다소 독특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고 경쟁이 심한 학교 중 하나인 텍사스 대학교의 사우스 웨스턴 의과대학에 다녔습니다. 이곳에서 학업 순위와 점수 평균은 1000분의 1점까지 계산합니다.
학교에서 꽤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때 코넬대 의과대학의 명망 있는 부속병원인 뉴욕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결국 나는 혈액학과 종양학 분야의 임상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록펠러 대학의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박사과정 후 연구원으로 1년을 보냈고 선임의학 레지던트로서 뉴욕병원에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서양 의학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코스를 모두 밟았으며 이는 의학의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알려진 생명을 구하는 가장 최신의 기법들을 모두 탄탄하게 배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치료할 나의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심리학과 영성의 결합적인 어떠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나는 지도교수가 가르치는 모든 수업을 열렬히 받아들이는 의대생으로서 이러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회진을 돌던 분주한 카운티 병원에서 환자들은 때때로 의료진의 농담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아마도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이 직업에 있어 유머는 필수적인 해소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생으로서 모든 감정을 배제하도록 배웠던 그 감각을 늘 되새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자들과 너무 오래 대화한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깊게 관여한다는 이유로 슬픔이나 동정을 느낀다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빠르고 효율적일 때, 가능한 한 환자를 빨리 치료하고 퇴원시킬 때, 우리 스스로에 대해 마음의 벽을 세울 때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부재가 의과대학에서의 경험 모델이었다면 인턴 과정이나 레지던트 과정에서는 훨씬 더 심각했었습니다. 오로지 정보와 지식에만 강조를 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논문을 인용할 수 있는가? 가장 최신의 사실과 수치를 암기하고 있으며 명령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어진 연구에 대해 가장 최신의 통계 자료를 인용할 수 있는가? 어떤 누구도 환자와 공감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치료한 남성과 여성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그저 의학적인 사례에 불과했습니다. 환자들이 괴로움과 즐거움, 공포와 희망,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포부 등 자신의 생활에서의 전체적인 경험이 있다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족력, 질병의 병원체, 또는 환경적 요인 등에 증명할 수 있는 원인 이외에 가능성 있는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 환자들이 병원 침대에 눕게 되었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진단과 의학적 치료에만 관심을 두어야 했습니다. 매일 나는 환자와 거리를 두도록 강요하는 의학계의 문화와 환자와 더 깊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나의 성향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내 관점은 좀 더 감정적으로 왜곡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통과 상실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고자 하는 의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하려는 마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모든 의학적 치료가 실패했을 때의 슬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암 환자라는 가장 명백한 정체성을 넘어서 그들은 누구일까? 대학에서 나는 세계의 종교와 철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거의 매일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나는 기말 시험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깊게 숨 쉬는 법을 배웠고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연습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명상은 나에게 소중한 깨달음의 순간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텍사스 북서부의 작은 마을인 플레인 뷰보다 훨씬 더 큰 도시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라는 깨달음이 아주 편안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의과대학과 대학원생 공부로 인한 시간적 제약 때문에 나는 이러한 명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는 명상은 적어도 마음을 달래주고 느긋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나의 의과대학 교수님께서는 결코 이완과 명상의 활용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완과 명상은 여러 연구를 통해 예기성 구역질과 구토를 포함하여 화학요법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의 많은 부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내가 레지던트 훈련을 받고 있던 시절 한 경험이 많은 선임암 연구자 중 한 명이 환자들에게 매우 차가운 어조로 진단을 내리던 모습을 보고 절망과도 같은 깊은 좌절감을 느끼던 때를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당신은 탈모, 구역질, 구토나 피로감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당신과 같은 암 환자들은 보통 3, 4개월 정도를 살게 됩니다. 2주 안에 다시 만나서 화학요법을 시작하도록 하죠. 이렇게 훌륭하고 매우 숙련된 의사로부터 그러한 무서운 암 진단 통보를 전해드린 후 환자들이 느끼게 될 당혹한 반응들을 먼저 차단하려는 듯 보이는 것이 내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암이라고 진단받은 사실만으로도 환자들에게는 충분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환자들은 극도로 힘든 부작용과 불확실한 미래들 속에서 치료를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공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자의 시각에서는 자신을 치유하고 생명을 줄 모든 힘을 손안에 가진 듯 보이는 의사들에게서 친절함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야 방사선, 화학요법, 그리고 골수 이식에 관한 그렇게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아마도 말하지 못한 더 미묘한 단어들이 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만났던 한 환자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는 종양을 넘어 암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지는 전이성 폐암을 앓고 있었던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독선적이고 고압적이었던 그는 자신의 의학 학위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근엄하고 고집불통인 남자가 무기력하고 겁먹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필사적으로 의사가 안심과 희망의 신호를 보내주길 원했습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한 건가요? 그의 고통스러운 질문은 여러 다른 환자들을 통해 내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그들이 벌을 받아 마땅할 만큼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누군가에게 나쁜 상처를 주는 등 그러한 질병에 걸려 마땅하다는 왜곡된 추측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방문하는 치료사와 정신과 의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 노력했지만 그들은 보통 더 분명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을 돌볼 것인가? 머리카락을 잃고 나면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 그들이 신경 쓰고 있을까?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해 볼 가치가 있지만 정신건강 전문의들조차도 마음이나 영혼의 더 깊은 영역을 실제로 연구하기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환자들의 감정적 고통을 낮추기 위해 더 광범위하고 더 열린 접근법을 도입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는 환자들이 슬픔과 공포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귀 기울이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환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따뜻함과 세심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환자들에게 명상과 심상화, 다른 이완 요법들을 가르치도록 결정한 일이 나의 공은 아닙니다. 꽤 반대의 상황이지만 이러한 방법을 믿고 신뢰하도록 나를 가르친 것은 오히려 나의 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